2년 전, 3년 전에 한 증여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며느리나 손자를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또 있죠. 아기인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3자 증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라고 얘기하면 너무 어렵고요. 이제 며느리나 손자, 손녀, 사위한테 준 증여 부분이 우리 상속 소송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3자 증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소송이 있죠.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특별수익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특별수익에는 제3자는 상속인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특별수익에 고려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며느리나 손자, 손녀, 우리 사위한테 준 특별수익 부분은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칙만 있지 않죠. 법원에서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 또는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손자한테 준 것이 실제로 우리 아들한테 준 거랑 동일한 거라 볼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냥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특별수익 인정 안 한다, 제3자 증여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가를 증여를 하는데 2분의 1은 아들한테 증여하고 2분의 1은 손자한테 증여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게 꼭 손자한테만 특정한 제3자한테 증여한 거로 볼 수 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아들이 너무 받은 것이 많아서 일부는 손자한테 증여하는 절세 방안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인 손자의 증여 부분까지 합쳐서 아들의 증여로 보고 이 특별수익을 고려해서 법정 상속분보다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의 제3자 증여도 문제가 되겠죠.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제3자에게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3자인 며느리 손자한테 어떤 증여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내의 증여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막 2년 전, 3년 전에 한 증여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며느리나 손자를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또 있죠. 아기인 경우에요.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재산을 지금 증여한 거야. 그거는 내 상속인,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둘 다 아는 거야. 이때는 아기로 봐서 이때는 2년 전, 3년 전 증여 재산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를 합니다. 실제는 며느리나 손자한테도 당연히 청구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며느리나 손자한테 준 것이 아들, 우리 오빠한테 준 거랑 똑같아. 지금 이건 며느리, 손자 이름만 이용한 거야. 이거 우리 오빠가 정말 받으려고 한 게 맞거든? 그러니까 오빠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돼. 라고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피상속인이 증여를 할 때 며느리나 사위한테만 하진 않죠. 당연히 살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들, 딸한테 또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딸에게 증여하면서 일부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며느리나 손자한테나 사위한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언니 오빠한테 증여하기 위함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의 대상을 우리 오빠, 언니, 상속인으로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냐면 상속인들 간에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재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전, 3년 전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끌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요, 제3자 증여분을 상속인의 증여분으로 끌고 와서 저희가 이걸 특별수익 주장해서 우리의 구체적 상속분을 늘리는 것이고요. 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제3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혹은 이 또한 제3자 증여가 아니라 상속인 증여랑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상속인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기여분만 청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들어간 상태에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기여분은 세트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오시면 항상 상속소송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거든요. 내가 어떤 소송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난 유류분한다는 사람이 있고 유류분을 제기하면 되는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상속소송에는 대략적으로 무엇이 있고 그 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생겼어. 어떤 지금 얘기가 안 돼. 라고 했을 때 하실 수 있는 소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상속재산이 남아있을 때 하는 소송입니다. 상속재산이 남아있는데 미리 사람들이 받아간 게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재산은 지금 한 3억 정도 있는데 우리 언니가 이미 한 2억은 받아간 거야. 그런데 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절반씩 반띵해. 그게 공평한 거야. 미리 받아간 게 있는데 왜 나한테 공평하다고 하지? 그렇게 상대방이 가져간 재산을 고려해서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분할해라 라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입니다. 또 어떤 경우이냐,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다 모시고 살았던 거야. 병원 갈 때도 내가 병원비 다 내고 수술비 다 내고 모든 비용을 다 낸 거예요. 너무 기여를 많이 한 거야. 한마디로 효녀 심청이야. 나는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 언니가 인정해주지 않고 아니지, 공평한 거는 절반씩 나누는 거지 라고 하면 억울하시잖아요. 이럴 때 하실 수 있는 소송이 또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플러스 기여분 청구를 함께 하는 겁니다. 기여분 청구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기여분만 청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기여분 청구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들어간 상태에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기여분은 세트예요. 기여분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그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언제 하는 것이냐? 아예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적게 남아있어서 이 재산만 가져갔을 때 손해를 입을 것 같을 경우 유류분 비율만큼 가져가겠다라는 소송이에요.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죠? 법정 상속분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 유류분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더는 못 가져가요. 한마디로 10억의 재산을 가져갔으면 내가 5억을 가져갈 수 있는 소송은 아니고 2억 5천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2억 5천만 원을 다 가져갈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또 맥스가 2억 5천만 원인 거예요. 내가 미리 뭔가 받아간 게 있으면 그만큼 고려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줬는데 그게 너무 부당하니까 국가에서 볼 때는 얘가 불쌍한 거야. 그러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라도 받아가. 그러니까 맥스가 딱 유류분 비율까지라고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시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유류분 소송도 제기하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도 제기한다고 하는데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경우는 유류분액이 남아서 유류분 부족액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끝이 나는 것이고 상속재산이 너무 조금 남아있어.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굳이 하지 않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거기서 이리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소송이 있는지 무슨 소송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소송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 지금 고소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고소는 형사에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가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나 두 개 다 상속 관련 소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1년 이상은 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왜 소송이 오래 걸리냐?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렸으니까 다툼을 했을 때 어떤 권리를 취할 수 있는지
이 영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첫 번째, 협의 시에 내가 상속재산을 포기했다. 그러면 채무도 포기한 것이 될까요? 법리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요, 금전 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기속되는 것이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채무는 무조건 분할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요, 부모님의 뭐 신용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카드 미납금 이런 부분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재산은 그냥 아예 분할된 거예요. 법정 상속분대로. 그래서 만약에 채권도 채무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해서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면 상속체분을 그럼 협의서에 분할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조건 분할이 되느냐 상대방한테, 그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A라는 채무가 있는데 뭐 1억 원이란 채무가 있어요. 신용대출로. 그럼 이 채무가 뭐 언니랑 나랑 이렇게 둘이서 5천만 원, 5천만 원씩 갚는다. 이렇게 분할이 됐잖아요. 그것을 언니만 갚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이 그것을 오케이 해줘야 돼. 채무를 한쪽에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내가 지금 재산을 받지 않고 싶고 채무도 받고 싶지 않다 하면은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한쪽에 모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3개월이 훅 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서 우리 언니만 다 모든 재산을 받게 된다 하면은 이때는 상속 포기를 통해서 채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는 재산에 대한 협의만 하지 마시고 그 외에 채무에 대한 협의도 양 당사자 간 그리고 우리 상속인들 간의 구상 문제를 고려해서 그것을 반드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협의 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요, 사실은 실질적 소송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상속재산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도 당연히 하실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협의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협의가 안 되니까 하는 소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협의를 했어. 그럼 이 협의를 어떻게 무효로 할 거야?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는 늘 신중히, 협의의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는 늘 신중하게 하셔야 될 문제이지 세금을 6개월 내에 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협의도 6개월 내에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등기 6개월 내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하면 다른 소송 절대 하시기 어려우니까 협의는 반드시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협의서 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부동산 등기를 위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부동산 관할에 따라서 그 협의서가 원본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 부동산마다 각각의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원본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협의를 하는데 중간에 나 협의 뒤틀어버릴 거야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그 모든 부동산이 나와 있고 거기다 금융재산까지 나와 있는 하나의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부동산 전체, 그리고 금융재산 전체, 그리고 채무에 대한 부분, 가능하다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까지 모두 다 협의서 내용에 하나로 작성해 놓으셔야 원래 있었던 협의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해드리면요. 나는 채무도 받고 싶지 않고 재산도 받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마시고 관할 법원 있어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결정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하면요. 유류분 소송 못 하시고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반드시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할 때 부동산 전체, 금융재산 전체, 채무 전체, 세금에 관련된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이 협의된 하나의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전반적 절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어떻게 제기되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 그 상세한 A부터 Z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언제 할 수 있죠? 상속재산이 남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유언으로 인해서 이미 없어졌거나 아니면 미리 증여됐다 하면은 가사소송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 영역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혹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언제 제기하는지 크게 나눠봤는데요.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 언니 오빠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남아있는 상속재산도 엠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싫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고려해서 내 상속분, 내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이 줘 라고 할 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 엄마 아빠 막 계속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n분의 1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섭섭하잖아요. 그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기여분입니다. 이럴 때 또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여분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함께 제기를 하셔야 되는 소송이고 만약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당하셨다면 기여분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속재산 자체를 분할할 방법이 도저히 없을 때 그래요. 언제 없는 거냐면 어떤 사람은 공유로 끝까지 가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A는 뭐 누가 갖고 있고 C 토지는 누가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분할 방법이 계속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도저히 우리끼리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럴 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생각보다 많은 경우인데요. 상속인 자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때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이 실종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냥 알지 못하는 경우 어딘가에는 살고 있대요. 뭐 목포에 살고 있대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종 선고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종 선고의 청구인 적격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그건 제외하고 어쨌든 실종 선고를 하기보다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서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가지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제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장을 우리가 작성했어요. 그러면 그 소장은 우리가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란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주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소장을 송달하거든요. 그럼 소장이 송달되는데 기본적으로 1달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소장을 받고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답변 안 해요. 그럼 제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민사소송에서는 3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라는 거를 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사소송이기 때문에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불이익을 주지 않고 기일을 잡아서 거기서 해결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상대방이 뭐 대답을 하든 대답을 하지 않든 기일이 잡혔어요. 그러면 기일은 어떤 게 있을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문기일, 하나는 조정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문기일은 뭐를 얘기하냐면 원고 피고 양옆으로 앉고 앞에 판사님이 있는 이 구조에서 하는 것을 신문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기일은 뭐냐면 조정위원 앞에서 야 우리 이제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그만 싸우고 법원의 중재를 받으면서 우리 함께 얘기하는 자리를 갖자 하는 것이 조정기일입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에는 2가지의 조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극적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언니가 집을 갖고 나한테 그럼 한 10억만 줘.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고 그날 사인하는 것. 그것을 임의조정이라고 합니다. 소송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 언니가 집을 갖고 그럼 나한테 10억 원을 줘. 그런데 언니가 이 집이 무슨 20억 원이나 하니? 이거 팔아봤자 15억도 안 나오는데? 뭐 17억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더 많이 줘봤자 8억밖에 못 줘.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중간에서 만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강제조정이라는 안을 냅니다. 그 강제조정안에서 그러면 9억 원을 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10억 원 받고 싶었는데 9억 원만 받게 된 나도 기분이 나쁘고, 우리 언니는 8억만 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9억을 주게 됐으니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화해 안 하죠. 그러니까 법원이 얘기합니다. 2주만 생각해보고 2주 안에 이 일을 할지 말지 생각해봐 라고 해서 2주 동안 생각을 서로 했는데 아유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그래도 빨리 끝나니까 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임의 조정과 동일하게 조정으로 확정됩니다. 근데 죽어도 난 못 먹어도 나 이렇게는 못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 일을 제기하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신문기일로 돌아가서 법원의 판사의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면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은 내가 이미 화해했잖아요. 그러니까 2심을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땐 나 이 판결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심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뭐 조정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신문기일도 갔다 와야 되고 하는데 쭉 기일이 진행될 때 증거 신청이란 거를 각자가 합니다. 뭐 토지가 무엇이 있는지, 금융재산은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인출됐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한 증거 신청을 쭉 하거든요.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대략적으로 최소 1년은 걸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1년 안 걸리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상대방이 정말 없어서 그냥 딱 찾기만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빨리 나눠야 되는 경우는 좀 한 7, 8개월 내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화해하는 거, 임의조정 혹은 강제조정으로 딱 끝나는 경우도 어떤 절차를 더 많이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절차를 다 진행한다고 한다면 최소 1년은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언제 제기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리인들조차도 어쨌든 감정이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막 해버리면은 그 사람과 어떤 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유류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우리 가족 소송을 많이 하면서 이런 상속 소송에서 이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5가지 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물론 형사 고소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기는 합니다. 뭐 문서를 정말 위조를 했다던가 아니면 계좌이체를 막 아무렇게나 했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고소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막 소송하는 중에 상대방 괴롭히려고 통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절도입니다. 절도 고소. 막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실종.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고소는. 어머니가 왜 없어요? 어머니 저기 우리 작은 아드님이나 뭐 작은 따님이랑 잘 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좀 괴롭히려고 막 고소를 막 남발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소는 송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을 받지도 않겠죠. 말도 안 되는 그 고소로 인하여 자신이 무고죄로 다시 역으로 고소될 수도 있고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발하는 형사 고소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상속 채무나 세금 같은 경우를 막 미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일부러 막 도와주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부러 채무 변제를 하지 않고 상속세나 이런 걸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그러는 건데요. 그런 경우는 어느 경우만 그러냐면 재산을 지금 함께 갖고 있을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매도하고 이러기에 너무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쨌든 협의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을 때는
빨리 그냥 경매 처리하려고 날리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는 상속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이득을 더 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주택담보대출로 돼 있는 대출채무 연장 안 해준다. 그래서 경매로 날아간다. 이러면 두 가지가 문제죠. 경매 비용 발생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체납했으니까 그 이자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싸게 낙찰되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더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세금을 미납해버리고 연부연납이라는 게 있죠. 연부연납이라는 것은 상속세 납부를 일시납할 수 없는 경우에 10회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요 납부를 할 때는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도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일부러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는 뭐냐면 가산세가 붙어요. 1년으로 치면 한 9.7%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상대도 손해를 보지만 나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채무나 채무 연장 혹은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서는 함께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소송을 한다고 너무 거짓말하는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다 보면은 분명 침소봉대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찾아간 것은 뭐 한 달에 한 번인데 뭐 두어 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한테 준 용돈이 한 70만 원, 80만 원 되는데 한 100만 원가량 된다. 이렇게 침소봉대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많이 그러시냐면 조정기일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사건인데요. 상대방이 나왔어요. 조정기일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 이 집 말고는 살 데도 없다. 나 이제는 이거 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나가 죽어야 된다 막 이래요. 우리는 그 사람 집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 거짓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아니 뭐 선생님 집도 있고 이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나 재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 이거 경매로 날릴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잘 됐다. 경매를 하시든 매매를 하시든 우리 함께 하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매는커녕 자기 경매 막으려고 이미 막 대출 몰래 연장하시고 이러신 경우 있습니다. 대리인들조차도 어쨌든 감정이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막 해버리면은 그 사람과 어떤 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같이 그런 매매를 하든 경매를 하든 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송 중이라고 하셔서 막말 하시는 것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막말이란 건 욕설하시는 문자, 카톡 보내시는 건데요. 하도 화가 나니까 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더 화난단 말이에요. 최고의 문제는 뭐냐? 그걸 막 스크린샷해요. 그래서 그걸 막 올려, 서면에. 그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저희는 상속소송이다 보니까 여러 명이잖아요. 아들 둘, 뭐 딸 셋 이런 경우에는 뭐 아들 둘만 줬다 이러면 딸 셋이서 그럼 우리 같이 소송하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이제 같이 뭉쳐서 소송을 했어. 그런데 분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랑 함께 뜻을 했던 다른 상속인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가장 큰 문제는 대리인으로서 하나의 소송을 쭉 이끌어야 되는데 의견이 너무 분분하다 보면 그 어떤 서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송을 원고로서 청구인으로서 우리 셋이서 하자 우리 넷이서 하자 이랬을 경우에는 다소 서로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말을 좀 더 조심하고 일치된 의견을 내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 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지? 이렇게 하면 더 나쁜 결과가 올 텐데 했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때 우선 소송을 당하셨을 때 이런 부분은 지양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때는 엄마가 좀 찍어달라고 하고 동생이 자꾸 찍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뭘 알아서 찍었습니까? 그냥 찍었지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상속소송할 수 없는 4가지 유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할 수 없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언제 하는 것이냐면요.
내 법정 상속분보다 많이 받고 싶을 때 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 언니랑 나 이렇게 두 명이 있을 때 2분의 1이죠. n분의 1 하니까. 그 2분의 1보다 난 더 받고 싶어 할 때 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심판인데요.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미니멈이 나의 법정 상속분이다. 그 이상 받아야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언니 예전에 뭐 많이 가져갔잖아. 아빠가 아파트 사줬잖아. 라고 하는 상대방의 특별 수익을 고려해서 나누자 라고 하는 것. 이때가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우리 아빠 다 모시고 생활비도 다 대드리고 내가 병원비도 다 됐잖아. 그러니까 기여를 인정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어. 라고 기여분을 주장해서 내 법정 상속분보다 높게 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언제 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얘기한 법정 상속분보다 높게 하려고 상대방 특별수익 생각해서 더 높게 하려고 하면 상속재산이 남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생전에 이미 다 증여한 경우입니다. 이미 다 증여를 해서 재산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남아있다 하더라도 잔고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걸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언장이 있는 경우예요. 유언장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줘라, 증여해라 하는 유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자마자 이 재산은 줘라 했던, 우리 언니한테 줘라 했어. 그럼 그 언니가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없겠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유언장이 무효라서. 그럼 유언장이 없으면 유증이 없겠죠. 그러면 상속재산 남게 되니까 이럴 때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냐? 많이들 말하죠, 제가. 절대 도장은 함부로 찍지 마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이미 하신 경우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어떤 이유에서든 그게 뭐 야 내가 더 줄게 나중에 더 어떻게 할게 뭐 할게 라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모르고 찍었던 알고 찍었던 도장을 꽝 찍고 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체가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론 이 협의를 무효로 만든다고 한다면 상속재산 분할심판 가능하겠지만 무효가 되기는 너무 어려워요. 무효가 되려면 사기, 강박 아니면 굉장한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나는 사인할 때 상속세에 대한 사인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장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한 착오잖아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무효나 취소가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아니 그때는 엄마가 좀 찍어달라고 하고 동생이 자꾸 찍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뭘 알아서 찍었습니까? 그냥 찍었지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그걸 읽어봤고 어떤 이유에서 난 도장을 찍었고 찍어줄 때의 마음은 아유 이 협의대로 해야지 라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도 절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도장은 절대 함부로 찍지 마라. 이러는 이유가 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도 못하죠. 더욱이 또 못하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은 정말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했기 때문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두 번째로는 유언장에 의해서 유증으로 모든 재산이 없어진 경우, 상속재산이, 세 번째로는 내가 스스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서 더 이상 협의 이후에 다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소송을 하면 대체 내가 얼마를 내야 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소송이 비슷하겠지만요. 상속소송을 할 때 크게 내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하나는 변호사 비용, 두 번째로는 법원에 내는 비용.
변호사 비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착수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소송이 다 끝나면 어떠한 성과가 났을 때에 대한 성과보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착수보수는 굉장한 대형 로펌을 제외하고 기준을 말씀드리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가 착수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착수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속소송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상속자 분할심판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압류, 가처분 같은 사전처분 비용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과 같은 상속소송에서는요, 대부분 사전처분인 가압류, 가처분이 또 별도로 꼭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해야만 되고요. 사전처분이 별도로 또 돈이 계속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가장 큰 것이 인지라는 거거든요. 인지가 뭐냐면 사실은 우표예요, 우표. 옛날에 우리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고 우표 꽝 붙이잖아요. 그럼 그 우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는 기본적으로 1억 원을 청구할 때 한 40만 원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상속재산 분할심판, 나 10억인데, 그럼 나 지금 얼마를 내라는 거야? 400만 원 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있다고 치고 내가 법정 상속인이 2명이에요. 3억에 곱하기 2분의 1을 합니다. 그럼 1억 5천이잖아요. 거기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하기 위한 청구 금액을 할 때 곱하기 3분의 1을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이 인지의 속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내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그냥 내가 청구하는 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한 40만 원 정도 내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으로 굉장히 낮은 가액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단 인지가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이나 상속약 분할심판은 대부분 부동산이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 얼마인지, 최근에 현재 가액이 얼마인지를 감정평가를 대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 비용은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10억 정도 되는 토지 하나를 이제 감정한다고 볼 때 감정 비용이 대략적으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토지가 하나일 때 얘기고 필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군데 멀리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는 부산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대전에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출장비 이런 게 다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비용은 일회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소송에서는 3천만 원이 감정평가 비용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몇백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신 경우에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몇백만 원 정도에서 이제 마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할 때는 대부분 사전처분인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에 따른 인지송달료는 크지 않습니다. 7만 원, 8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크냐면 등기를 하면 거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한 20만 원 정도 드니까 실질적으로 드는 건 한 30만 원 정도 든다. 가압류, 가처분 할 때 그렇게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에서 이 가짜가 뭐예요? 내가 미리 지금 잡아놓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은 알지 못하지만 네가 소송을 하면서 지금 있다고 하니, 불안하다고 하니까 내가 압류해 놓을게 라는 게 가압류, 가처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도 공탁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공탁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 공탁금은 현금 공탁이 나오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가름한다 라는 뒤에 결정이 나와요. 현금 공탁이 2억을 해라, 1억을 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보증보험은 한 1, 20만 원, 3, 40만 원 정도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사실은 소송비용이 각자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쓴 돈 내가 다시 다 지불하는 꼴이거든요. 상대한테 소송비용 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소송비용 대부분 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내가 청구하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영역만큼에서는 소송 비용을 상대방 부담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실종 선고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사망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망으로 간주해버린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선고가 되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살고 살아있는데.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이 사람 못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는데 이때 상속재산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게 이제 답답하니까 아니 경찰에 실종 신고하면 안 되냐, 경찰에 안 해주냐, 이거 정말 전화 많이 받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찾아줍니다. 실종 신고가 되는 경우는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로 지금 사라졌어요. 우리 딸이 지금 중학생인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가 사실 실종인 거고, 이 상속인들 간에 연락을 하지 않게 됐다. 아니면 이 상속인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우리 아빠가 애를 낳은지 난 알지도 못했다. 이래서 이 사람을 모른다 하는 거는 실종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실종으로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 법원에서 실종 선고 받으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실종 선고는 되기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실종 선고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생체 반응이 전혀 없어야 돼요. 단순히 형이 이제 그때 사고치고 연락이 두절됐어. 아니면 누나가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런데 못하게 했어? 나가버릴 거야. 이래서 그냥 연락이 끊긴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형이든 누나든 어디서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실종 선고를 심판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형 누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실종 선고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요, 실종 선고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사망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망으로 간주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실종 선고를 심판을 했을 때 만약에 선고가 되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살고 살아있는데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이 사람 못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종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언제 하는 거냐면 우리 오빠가 1960년도쯤에 아기 때 사망한 걸로 알아.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사망 신고라거나 이런 게 어려워. 이럴 때는 상속인들 간의 권리를 다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실종 선고를 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엄마가 예전에 아이를 낳았다고 이 사람 누구야? 우리 오빠 갑자기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오빠 실종해야 돼. 이런 것도 정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추천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사실 상대방을 찾든 찾지 못하든 관계없이 법원이 그냥 상속재를 나눠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속인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나의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이 하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연락도 되지 않는 우리 상속인과 같이 나눠 가져서 뭐예요? 상속 등기가 되겠죠. 상속 등기는 되지만 뭐가 안 되느냐? 매매도 할 수 없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 명이 없으니까. 어렵다고. 임차인이 들어오질 않죠. 이게 누구가 있는지를 알고 도장을 그냥 돈을 줍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재산 행사를 못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부동산 상속 등기하고 경매하면 안 돼요? 이러거든요. 이럴 때 경매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송달이 직접적으로 안 되고 공시 송달이 되는 경우에는 이 집행 절차에서 막혀버립니다. 한마디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다가 막혀요. 더 실질적으로 되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동산은 있는데 아무 재산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법원에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랑 지금 연락되는 여러 상속인들이 이걸 공유하고 지금 연락되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난 현금 정산을 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방법을 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상속인 못 찾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도 너무 많이들 문의하시고 왜 소송을 하라고 하냐고를 많이 하셔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실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의 뜻 같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났다면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걸 왜 그럴까? 왜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 이미 일어난 일이고 내가 잘 대응해 봐야지 라고 대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PD님.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최악의 소송 어떤 게 있을까요? 최악의 소송? 있어요 진짜. 먹으면서 얘기해도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속 소송이라고 했을 때 이런 소송까지 해야 돼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정말 나이가 많으시고 아버지가 정말 나이가 많으셔서 그냥 우리 아들이랑 좀 살려고, 혹은 우리 딸한테 안 쫓겨나려고 비위를 맞추시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하고 다른 분들한테 이랬을 때 함께 사시는 분들이 막 옆에서 얘기한단 말이야. 엄마는 왜 그건 오빠를 줘가지고 막 이러면 난 준 적 없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준 적 없다고? 이거 증여한 게 아니라 부당하게 한 거야? 증여를 취소해야 되나? 그때 나 뭐 강요받았다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 말로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80이 넘고 거의 90 가까이 되시는 분이 그 재산을 다시 돌려놓는다고 한들 어떤 큰 실익을 받는다고 그 소송까지 하시면서 막 법정까지 나가시고 그러겠어요. 저는 그런 거 원고 대리는 정말 거의 안 하거든요. 강요해서 증여한 게 막 정말 확실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정말 어머니가 줄 의사가 없었냐, 제가 직접 물어봐요. 다른 분들 없이 정말 맞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소송이 막 남발하듯이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증여를 받고 갑자기 막 이런 소송을 당한 그 상대도 막 엉엉 울고 그 법정에서 진짜 욕도 해요. 그 법원에 보면은 뭐 이 저 나쁜 막 이러면서 빨리 돈 내놔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저 진짜 많이 봐요. 그럼 그런 거 보면 돈이 뭐길래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까지 싸워야 되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어쨌든 형제들 간에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얼마나 남은 생이라고 그 생을 자녀와 싸우는데 보내도록 다른 자녀는 종용할까? 저는 그게 가장 정말 최악의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당하고도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부모가 나한테 소송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펑펑 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변호사님, 이렇게 많이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럴까요?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하늘의 뜻 같다 이래요. 하늘의 뜻이다. 저는 꼭 그 얘기를 드려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나만의 노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뜻 같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났다면 그거는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다만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그래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걸 왜 그럴까, 왜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어났으니 내가 잘 대응해 봐야지 라고 대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럴 때 우리 선생님이 후자를 좀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증여를 정말 명백히 받았는데도 소송이 걸리신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줘도 그 마음의 상처를 좀 잘 못 잊는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 소송을 저는 최악의 소송으로 뽑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지저분하게 막 어렵고 이렇게까지 다퉈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상속 소송이 있겠지만, 부모가한테 소송을 당한다 혹은 그거를 종용하는 그런 거를 볼 때는 그런 소송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정말 막 뺏어가 놓고 외면해요. 예를 들어서 증여를 받아놓고 막 모시지도 않고 이래. 그러면 할 수도 있어. 부모님 입장에서 괘씸하기도 하고 뭐 잘못된 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증여 의사를 가지고 증여를 했는데 다른 자녀들의 눈치를 봐서 이런 소송을 하는 거, 이게 정말 전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부모를 상대로 그런 종용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 소송을 좀 잘 안 하려고도 하고,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원고가 됐을 때는 정말 실질적 의사였는지 여부를 저는 그냥 단독으로 제가 만나서 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제가 직접 병원에 가던가 집에 가서 정확히 받아요. 그거를 영상도 다 찍고. 왜냐면 정말이 맞는지 나는 확인하고 싶고, 그렇지 않고는 그 아들 말이나 딸 말 듣고는 저는 잘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와 소송을 하고 있는 피고분들이 힘내시길 바라겠고,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소송을 당하고 너무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냥 내가 동네에 아는 그냥 조카 같은 변호사 하나 얻었다, 이런 걸로 위로가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송을
정말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조금 자신의 마음을 달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증거 신청을 해요. 법원이 보죠. 또 은행에 보내요. 그 은행이 또 봐. 은행이 또 다시 법원에 보내요. 그 법원에서 내한테 또 보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의 과정을 겪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주제예요. 왜 상속재산 분할심판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1년은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송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2명, 3명인 경우도 있겠지만 3순위 상속인이나 4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막 20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속인들한테 모두 소장이 송달되려면 주소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 송달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외국에 나가신 경우도 있어요. 외국에 있는 주소를 찾아서 외국 송달까지 시켜야만 모든 상속인들에게 송달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국 송달까지 하였는데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 혹은 국내에 있는 것 같은데 송달되지 않는다, 또다시 하실 수 있는 것이 공시송달이거든요. 한마디로 공시송달까지 가는데도 송달을 몇 번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공시송달인 것입니다. 소장을 주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요,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조정을 좀 권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조정기일도 갔다 와야 되죠.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신문기일로 돌아와야 돼요. 신문기일을 쭉 진행하다가도 또다시 조정기일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기일과 신문기일을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걸려요. 처음에는 신문기일, 법원의 재판장 앞에서 하는 어떤 기일을 가려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재판장이 말을 하는 거야. 너네 한번 조정해봐. 니네 한번 화해 좀 한번 해봐. 조정위원 앞에서 하는 조정기일이란 걸 가야 돼요. 그럼 또 그 기일이 걸려요. 기일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할 때 우리는 왜 하는 거죠? 나 법정 상속분들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 해서 하는 소송이잖아요. 나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경우는 너 이미 많이 가져갔잖아. 오빠 지난번에 사업자금 가져갔잖아. 그거 고려해. 그래서 나눠줘. 라고 하기 위해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생전에 우리 언니 오빠한테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를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하나는 토지, 두 번째는 금융재산이에요. 토지는 1980 몇 년도부터 있었던 현재까지 있는 재산을 찾아주세요 라는 절차를 한번 해야 되고요.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한 14개의 시중은행을 전반적으로 조회 신청을 한 후에 그 중에 주거래 은행인 것 같은데 이 은행에 대해서 좀 많이 파봐야지,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오빠한테 얼만큼 줬는지 한번 봐야지 부동산 내역을 봤을 때 매매된 게 있어요. 주거래 은행을 그 매도 시점까지 쭉 더 조회하겠다라고 또 조회 신청을 해요. 금융재산에서 누구한테 갔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의 과정을 겪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증거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이 보죠. 그럼 우리 법원이 또 채택하고 또 은행에 보내요. 그 은행이 또 봐. 그리고 은행이 또다시 법원에 보내요. 그 법원에서 내한테 또 보내. 이 절차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가진 특별 수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애타하시는 게 뭐냐면 언제 판결 나요, 이거예요.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판결 선고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몇 월 며칠에 선고 이런 게 정해져 있지만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법원에서 판결 내고 싶을 때 내기 때문에 최소한 2-3달은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냥 또 어떤 결정이 날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매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다소 길다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기다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애타게 언제 끝나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리는 이유를 알면 그래도 기다리시는데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서 제가 만든 영상이고요. 소송이 시작됐으면 언젠간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찾고 다투고 그 다음 조정도 해보고 치열하게 한번 했다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송을 진행하시면서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면서 금융재산을 맡긴 거예요. 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매달 한 200만 원 정도는 간병인 뒀다 생각하고 너한테 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200만 원이 모두 특별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가장 이야기 많이 되는 특별수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재산이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서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언니 오빠가 부모님으로 받은 증여재산 혹은 유증재산이 모두 특별수익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대법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지는 피상속인의 재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이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할 때에는 특별수익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동생이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아들 낳아서 너무 좋아요 하고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그 100만 원이 특별수익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산이 10억 원이 넘는데 100만 원을 축하금으로 줬다는 것만으로 공동상속인들 간에 공평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상속분의 성급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 하나를 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재산 중에 한쪽을 툭 떼어서 준 거에 해당하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질의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언니가 대학교도 갔다가 유학까지 갔다. 그 유학 비용은 특별수익이 아닐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유학자금은 모두 특별수익이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모두 마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바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언니의 유학자금을 대줬어. 이거는 부모님으로서 자녀의 부양 의무자로 유학자금의 교육비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빠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하면서 생활비도 대주고 유학비도 대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손주의 사립학교 비용까지 했다고 쳐요. 이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빠를 이제 부양할 의무는 배우자가 1차적 부양 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손주, 우리 오빠의 자녀는 우리 오빠와 오빠의 배우자가 함께 양육할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교육비도 당연히 오빠랑 오빠의 배우자 이렇게 둘이서 내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오빠의 교육비부터 손주의 교육비까지 지원을 한다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또 하나 상정해 볼게요. 우리 언니가 평생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면서 금융재산을 맡긴 거예요. 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매달 한 200만 원 정도는 간병인 뒀다 생각하고 너한테 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이 모두 특별수익이 될까요? 200만 원을 준 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죠? 간병에 따른 대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속분의 성급이거나 그냥 공평을 해야 할 정도로 주지 못할 정도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1,000만 원씩 가져가요. 간병한다고. 그거는 좀 과도하잖아요. 이런 경우라 한다면 부모님을 아무리 부양하였고 간병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생활비는 특별수익이고 교육비는 특별수익이 아니고 이렇게 이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왜 주게 되었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특별수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수익에 관해서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가져간 것은 상속분의 성급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라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찾는 것이고요. 나는 이게 특별수익으로 내가 지금 주장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가성이에요. 혹은 상속분의 성급에 해당할 만큼의 제 액수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서 막는 거예요. 어느 쪽이 인정을 받을지는 그 근거에 따라서 법원에서 결정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특별수익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아닌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게 특별수익이다, 아니면 아니다, 혹은 일부만 특별수익이다 라고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새로운 어떤 근거를 낼 수 있는지, 우리가 기여분을 탄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낸 자료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지 한 번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1심을 이미 진행을 하셨고 판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판단 너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이거 2심 갈까? 말까?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1심이나 2심, 3심 이렇게 나뉘잖아요.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심이란 건 뭐냐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3심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법률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적용법조가 맞는지, 이 적용법조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지는 않습니다. 2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1심의 사실관계를 판단을 해주기는 하거든요. 1심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따라가진 않아도 그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기본적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심을 가게 되는 경우라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을까? 아니면 새롭게 얘기할 수 있는 주장이 있을까는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2심을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1심에서 정말 오래 다투거든요. 증거 신청 다 했겠죠. 증거 낼 거 다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2심을 간다 한들 그 좋은 판단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대부분 그대로 판단을 받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심을 많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을 이럴 때는 가야 한다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은 상속재산 목록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이 누락된 경우가 이제 대부분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누락이 잘 안 돼요. 근데 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나 아니면은 뭐 금전 채권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보험료 부분에 대한 보험 회지 환급금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가끔 누락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관계를 판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2심을 갈 필요성이 있고 간다 한다면 어떤 정도의 실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특별수익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특별수익에 대해서 판단이 아예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을 쓰잖아요. 그러면 서면에 우리 언니가 1억을 우리 아버지 돈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1억은 특별수익이에요 라고 저희가 서면에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 반드시 내가 한 이 주장, 언니가 1억을 가져갔다고 특별수익을 주장을 하는데 뭐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수익이다, 특별수익이 아니다 판단이 꼭 있어야 돼요. 이 결정문에. 그런데 내가 이 특별수익 주장한 거에 대해서 판결문에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판단이 누락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2심을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장 고민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기여분이에요. 기여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기여분이 일부 인용이 됐거나 아예 인용되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이제 상대방 기여분을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할 땐 기여분이 없는데, 우리 언니 절대 기여분 없는데 인정이 조금 됐건 많이 됐건 어떤 인정이 됐다 이러면 양측에서 이 기여분 때문에 항고를 갈지 말지, 2심을 갈지 말지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심 판단을 2심은 당연히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심 판단에서 새로운 근거가 없이 기여분 다시 판단해 주세요, 이거는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새로운 어떤 근거를 낼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새로운 형식의 왁구를 맞춰서 주장을 해볼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여분을 탄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낸 자료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지 한 번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심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 1심을 했던 변호사님 있잖아요. 같이 했던 변호사님이 1심 재판은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랑 한 번은 상의를 해봐야 돼요. 다른 변호사님이랑도
당연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1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심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변호사님들도 한 번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건요. 처음에 대부분은 판결문만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판결문만 있으면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가 어떻게 제출됐는지 모르니까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측 공방의 모든 서면까지는 필요 없지만 내가 낸 증거가 이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좀 USB에 좀 담아서 이제 상담 받으러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1심을 이미 했고 그런데 내가 2심 항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굉장히 오래 하는 소송이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겠지만 사실 2심은 그렇게 오래 하진 않거든요. 오래 해봤자 뭐 8개월 뭐 이 정도를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상담자분의 상대방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 너네가 소송 걸면 나는 너보다 비싼 변호사 쓸 거고 끝까지 갈 거야. 막 항소에 항소를 할 거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죄송하지만 그분 정말 양아치입니까?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일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오신 상담자분이 제 사연 좀 꼭 해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꼭 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만든 영상이거든요.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소송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협의해서 잘 끝내고 싶지 소송 가서 몇 년 걸리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협의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막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정말 최악의 결과를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미 상대방이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상속재산이 남아있는데 이제 분할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잘하면 유류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고민될 때 대부분 많이 가져가신 분들은 절대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협박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상담자분의 상대방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 야 너네 돈 없지? 너네가 소송 걸면 나는 너보다 비싼 변호사 쓸 거고 끝까지 갈 거야. 막 항소에 항소를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죄송하지만 그분 정말 양아치입니까?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소송하는 게 너무 싫다고 하더라도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그 협박이 맞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상속재산 분할심판 있어봤자 1심, 2심, 3심이에요. 거기다 1심, 2심만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라서 1심, 2심에서 대부분 판단이 끝나요. 많이 해봤자. 그럼 3심은 법률심이라서 아무리 뭐 항소에 항소 뭐 상고를 하든 말든 간에 그건 심리불속행으로 끝날 가능성 너무 많거든요. 상속재산은 남아있는 재산이죠. 언젠간 받는단 말이에요. 상속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변호사를 쓰냐 마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겁박하는 거는 정말 이런 상속인은 믿고 협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소송이 안 진행되고도 잘 협의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유류분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이러거든요. 내가 지금 너한테 절대 안 줄 거야. 내가 돈 다 팔아먹을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는 돈에 합의해. 막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 우리가 유류분 소송할 때 뭐를 해요? 이미 사전처분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미리 돈을 잡아두고 시작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는 판결을 받으면 그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협박하는 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랑 협의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뭐 판사 출신 쓸 거야. 난 너보다 좋은 변호사 쓸 거야. 비싼 변호사 쓸 거야. 이러잖아요. 차라리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그냥 더 싸게 해드릴 테니까. 싸고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이거 좀 이상한가? 이거 편집해줘. 두 번째로 이렇게 상속 분할 협의를 할 때 협의서를 쓰고 또 쓰시는 분도 계세요. 뭐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협의에 도장 찍어 하고 도장 찍었는데 그다음 이렇게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는데 세무사가 안 된다 그래. 뭐 법무사가 안 된다 그래. 뭐 이러는 경우 있어요.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협의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인지 한 번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협의서 도장을 찍고 그다음 또 찍고 또 찍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협의보다는 두 번째 협의가 더 안 좋을 것이고 두 번째 협의보다는 세
번째 합의가 더 최악일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협의서의 내용을 한 번쯤은 상담 받아보시고 그 다음 도장 찍는 것을 고민해보시고 도장 찍는 것을 정말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경우 있어요.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하고 취득세 신고해야 되니까 너 때문에 뭐 신고 못하면 너 다 네가 가산금 책임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상속인데 진짜 이상한 상속입니다. 세금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별도의 문제예요. 세금 신고만 하고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외의 협의까지 6개월 내에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속인들이 꼭 하는 얘기 있어. 세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법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거짓말입니다. 세무사님이나 변무사님이 그런 얘기 했을 리는 없어요. 세금 신고와 협의는 별도의 문제니까 그냥 그런 얘기 들리면 그거랑 관계 없거든요? 라고 당당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의뢰인분이 오셔서 막 자책도 했다가 울기도 하셨다가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미 지난 일이에요. 물론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책하거나 상대를 미워하거나 이런데 이제 시간을 쓰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할 거니까요. 힘내시고 울지 마시고 우리 의뢰인분이 또 임신도 하셨던데 좋은 아기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저 구차합니다. 이러신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를 한 거잖아요, 변호사한테.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를 써먹어야 돼요. 막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속소송을 하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소송을 대하면 좋을지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1심이 졌대요. 상담을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상담하냐? 막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소송의 이름조차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결문이랑 이런 거라도 가지고 오셔라. 전체적인 증거나 이런 걸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판결문 말고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 드리는 영상입니다. 상속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은 당사자의 소송입니다. 한마디로 그 소송의 당사자, 원고, 피고가 이 소송의 주인공이지 변호사는 그 소송을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대리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소송을 몰라. 우리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소송을 하는 건지, 그 소송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제 절차를 설명해 드리거든요. 법률적인 부분, 법률관계 이게 맞다, 특별수익이 맞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해야 된다, 유류분 소송해야 된다 이런 거 외에도 상속소송이 진행되면 이런 절차로 진행이 돼요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이제 되는지 예상할 수 있고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요. 상속소송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오래 하는 소송이잖아요. 드문드문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일이 끝났어. 근데 내가 몰라.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 소송의 이 절차 정도를 가고 있는 거구나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불안감도 없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판에 다녀오면 재판 사항을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재판 사항이 안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대리인이 한 행위를 당연히 본인인 당사자는 알아야 되니까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보실 권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들은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요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속소송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가족 간에 막 수십 년간의 일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변호사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오랜 세월의 기간을 한두 시간에 상담으로 아는 변호사님은 별로 없겠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다, 저런 부분도 있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소송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저 구차합니다. 이러신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소송에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필요한 거지는 저희가 조언해드릴 부분이지 그것을 미리 판단하고 아이 뭐 변호사님 바쁘니까 얘기 안 할게요 이러실 필요 절대 없어요. 당사자는 우리한테 의뢰를 한 거잖아요, 변호사한테.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를 써먹어야 돼요. 막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난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억울했다, 혹시 이런 건 어떠냐,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2가지 정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서면을 작성하면 당연히 의뢰인분들이 볼 수 있게 해드리고 그 중에 저희가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럼 저희가 수정해서 1번에서 2번 정도 수정한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는 구조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전체 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방향성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2번째는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상대방이 나에 대한 뭐 비난 비판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죠. 상속소송이니까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까 서로 이게 뭐를 약점으로 갖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일부러 막 그런 얘기를 막 넣는다고요. 쟨 나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쓰는데 바쁘신 경우가 있어요. 감정이 당연히 들어가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상속소송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소송이거나 아니면 유류분으로 가져오거나 저희가 덜 주거나 하는 소송일 뿐이거든요. 한마디로 재산관계에 대한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뭐 네가 어땠다느니 쟤가 어땠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을 못 다루는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소송은 일생일대 많이 하는 소송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들 소송이 어려워하시고 또 변호사를 대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고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증거를 어떻게 찾아, 내가 20, 30년의 그 노력을 내가 어떻게 입증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오신 의뢰인분이 근데 변호사님 영상을 보니까 기여분에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던데 혹시 기여분 잘 안 하시냐, 혹은 기여분에 좀 반대쪽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는 많은 소송 중에 저는 또 기여분 주장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 관계로 저희는 기여분 청구 소송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여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 이유가 사실 여기가 굉장히 노하우가 좀 있어요. 기여분 청구를 어떻게 하면 많이 인정되는지가 있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든 노하우를 풀기는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지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약간의 이야기 보따리를 좀 펼쳐드리면 이럴 때는 사실 기여분 청구 소송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여분 청구 소송은 사실상 어려운 소송이라고는 많이 합니다. 기여분이란 거는 상속인의 도리를 넘어선 부양이잖아요. 넘어선 부양.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뭘 어떻게 넘으라는 거예요? 뭐 내가 효녀 심청 어떻게 돼? 그럼 인당수 빠져 죽어?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 기여분에 대해서 이제 부양 부분을 인정받는 게 참 어렵다 보니까 기여분 청구 소송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여분 주장을 이런 경우는 하면 좋겠다 라는 경우에 첫 번째는 어떤 경우라면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지낸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뭐 20년, 30년 연을 끊고 산 사이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 측에서 당연히 기여분 주장하실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절대적 기여라고 하지 않았냐, 변호사님이. 어차피 자녀 이렇게 같이 산 건데 자녀로서의 도리를 그냥 한 것뿐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게 기여분이 되느냐 라고는 하시는데요. 정말 사실상 하급심 판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유류분에 상실 규정을 두지 않느냐. 권리가 없는 사람까지 줄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듯이 부끄러운 상속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상속재산에 대해서 탐을 낼 수 있지? 정말 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경우, 뭐 부모님이 이혼해서 뭐 20, 30년 떨어져 지내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그냥 자기가 가출한 경우라던가, 근데 그 가출의 사유가 그냥 뭐 바람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시고 다른 남자랑 살림 차려놓고 다만 그냥 혼인 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그냥 와가지고 나 이제 상속인이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지키겠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좀 정말 뻔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같이 지내지도 않아놓고 어떻게 상속인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내가 한 상속인으로서 그냥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산 이 관계가 평범했다 하더라도 아예 연락을 끊은 그 상속인이 공평하게 받는 것이 n분의 1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법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구하라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기여분 청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경우는 기여분 청구하라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는 자신의 집에서 오롯이 상속인을 모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평생을 함께 했고 또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제적인 부분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걱정하는 게 내가 20, 30년 같이 모신 걸 어떻게 입증하냐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정황 증거상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일을 하지 않았고 우리 상속인은 일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함께 뭐 여행을 다녔다는 사실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이 상속인 한 명이 오롯이 잘 모셨고 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시부모님이 애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모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지 혹은 뭐 원래부터 합가돼서 계속 쭉 사신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는 기여분 청구 소송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증거를 어떻게 찾아? 내가 20, 30년의 그 노력을 내가 어떻게 입증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의 삶을 쭉 들어봅니다. 듣다 보면 그중에 이런 게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근거는 있으실까요? 혹시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뭐 가계부는 있으세요? 쭉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어떤 걸로 우리가 근거를 잡을지는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여러 변호사님들이랑 당연히 상담 받아보시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변호사를 잘 선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맨날 정보성인 얘기만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성인 얘기 말고 나는 최혜리 변호사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올 수 없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한 성공 사례를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저희가 직접 한 사례로 이제 제가 1번으로 뽑은 거는 형사고소를 잘못해서 이제 저희가 오히려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자필 유언장이 있어서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고 있었는데 검인 절차로 하자니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유언장의 내용은 우리 많이 나를 돌봐준 우리 의뢰인한테 모든 상속재산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은 당연히 유언 검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부동산이 이제 개발 구역에 있다 보니까 빠르게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상속인들, 우리 언니랑 오빠들 다 설득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상속인이 좀 지병이 굉장히 심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조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협의서 작성을 했는데요. 이때 협의서 작성을 그 스스로 그 상속인인 자매분이 하시지 않고 그 자매분의 배우자분이 대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서를 작성하고 안타깝게도 한 일주일이 지나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자기 나타난 우리 배우자 말고 또 아들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분이 이 협의 무효다! 우리 엄마는 그때 정신도 없고 의사 능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모 이렇게 한 거 잘못한 거야. 나 고소할 거야. 이래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자체의 협의가 잘못됐다는 무효 소송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일을 한 거죠. 하나는 우리 이모가 지금 협의서를 조작했다. 그러니까 문서 위조다. 라는 문서 위조에 대한 고소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사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잘못된 거다. 협의 무효다. 말소해달라.
나의 소유권을 찾게 해달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 의뢰인분이 이 두 가지를 받고 너무 놀라시고 막 바들바들 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할 때부터 목소리가 이미 막 개미 소리 있잖아요. 저 어떡해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없다. 형사 고소만 잘 넘기면 민사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형사 고소 잘 준비해서 갔죠. 이제 갈 때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이렇게 조작할 이유가 없다. 왜냐? 우리는 유언장이 있는데 그냥 유언장으로 하면 되는 거야. 왜 내가 협의서를 이렇게 조작까지 하느냐. 이런 문서 위조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다른 분들도 있었다. 간병인도 있었고 그때 다른 언니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배우자도 있었고 배우자가 직접 사인도 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언니의 상태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이게 사실 녹취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저희가 녹취를 받으러 갔어요. 어디로? 병원으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저희가 그 간병인을 찾아서 그때 언니 상태 기억나지 않느냐 해서 그때 괜찮았다라는 녹취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고소가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불송치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형사에 따르면 피고소인 조사가 있거든요. 피고소인 조사를 할 때도 저희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했거든요. 우리 의뢰인 울고 제가 달래고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그러고 나니 민사에서도 당연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었죠. 왜? 형사적으로 우리는 혐의를 받은 게 없다. 정말로 이게 무효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문서의 진정 성립은 추정되니까 우리가 협의한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이기고 그것도 저희를 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항소까지 갔습니다. 당연히 항소심도 저희가 이겨서 소송 비용 당연히 우리가 그 원고 측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사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화가 나도 상속 소송에서는 당연히 그 고소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소를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로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결과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제 와서 끝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제가 상대방 변호사였다면 저는 형사고소 절대 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 우리가 나 고소할 거야. 근데 협박은 아니거든요. 라고 하나의 무기로 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형사고소는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때 그럼 조정 절차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몫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함부로 된 형사고소로 인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상대방 입장에선 이미 하나의 카드를 잃었죠? 우리는 이미 1심에서 이겼죠? 당연히 2심에서 우리가 협의 봐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사고소는 상속소송에서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못하시면 이렇게 오히려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형사 고소를 할 때 정말 많이 조심하셨으면 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그리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 안 진행할 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변호사님들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안 끝나요? 왜 이렇게 계속 소송해요? 왜 기일이 또 열려요?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오래 걸린다. 그래도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좀 평온하게 먹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소송의 절차 부분이에요. 저희 의뢰인분들이 처음에 상담받으실 때도 제가 항상 절차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절차를 설명하고 왜 이렇게 상속소송이 느리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뢰인분들도 늘 항상 왜 진행을 안 해주냐 이러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억울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제 상속소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상속소송은 뭘 찾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찾고 부모님의 재산 중에 일부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증여됐는지, 혹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오빠한테 갔는지, 언니한테 갔는지, 동생한테 갔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소송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증거 신청이 있고 그 증거 신청 중에서 저희가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증거 신청은 대부분 언제 하냐 하면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유류만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소장이 송달되지도 않았는데 증거 신청을 해서 회신이 오잖아요. 그럼 그 회신까지도 피고한테 다 송달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절차적으로 송달될 때까지는 이제 증거 신청을 해도 조금 채택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송달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소장이 접수되면 요이땅 막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조정을 가는데 왜 나한테 해주기로 한 거 안 해줘요? 이거 많이 문의하세요. 왜 증거 신청 안 해줘요? 저희가 기일이 두 개죠. 조정기일이란 게 있고 변론기일 혹은 신문기일이란 게 있습니다. 변론기일이나 신문기일은 법원의 판사 앞에서 하는 자리이고요. 조정기일은 너네 좀 화해하라 라고 법원에서 말한 자리예요. 자녀들이 막 싸워요. 그럼 어떡해요? 너네 가만히 있어! 이러죠. 그게 조정기일이에요. 조정기일이 진행됐는데 거기서 증거 신청을 신청한다.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왜? 지금 싸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증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법원이 괜찮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기일로 회부된 상황에서는 조정기일에서 다시 변론기일이나 신문기일로 돌아올 때까지는 증거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왜 감정평가는 안 해요? 막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감정평가라는 것도 변론기일이나 신문기일에 돌아와서 조정을 했는데 안 됐을 때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신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이 먼저 진행돼서 많은 증거 신청이 이루어지고 감정평가까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을 먼저 보내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재판부는 가족 간의 일이니까 한번 먼저 화해하고 안 되면 그때 니네 둘이 한번 싸워봐라. 너네 한번 주장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바로 시작되자마자 조금 송달됐는데 갑자기 조정이 회부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기일 쪽으로 가고 나면 우리가 한참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해줘요? 왜 이렇게 빨리 진행 안 돼요?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법원마다 너무너무 사건이 밀려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우리 의뢰인분들이나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내 거를 빨리 안 해주냐 이러지만 법원에서는 왜 빨리 안 해주냐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다투지도 않았는데 그냥 결론 내줘요? 그럴 순 없잖아요. 증거도 보지 않고 그냥 막 써요? 판결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사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기한 양측의 근거를 다 보고 나서 판결을 하려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 그냥 나누는 과정인데 그게 조금 빠르고 느리고에 따라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한테 우리가 반환을 받거나 주는 입장에서 사실상 그 재산이 우리가 다 가처분이나 이런 거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막 계속 왜 이렇게 안 끝나요? 왜 이렇게 계속 소송해요? 왜 기일이 또 열려요? 뭐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힘드시더라도 그냥 오래 걸린다. 그래도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좀 평온하게 먹으셨으면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다급함이 저희한테도 느껴지는 경우 정말 많은데요. 저희도 막 빨리 끝내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들어 하시면 어차피 우리가 소송을 해서 한 번에 끝내자 했던 거니까 조금 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랑 하시는 의뢰인분들이나 혹은 다른 데서 소송을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아유 그래 괜찮아 라는 마음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